안녕하세요. 부동산을 보는 눈 리얼아이 박감사입니다. 요즘 집값 좀 상승한다고 하니까 다시 좀 불안해 하시는 분들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시장 그동안 어떻게 뛰어왔는지를 생각해 보면 절대 불안할 상황이 아닙니다. 급매로 집을 팔면 양심이 없는 거죠. 공인중개사가 주도해가지고 아파트 소유자 단톡방을 만들고 거기서 가격을 담합하는 행위가 걸렸습니다. 서초, 똘똘한 한 채라고 말하는 강남의 서초 아파트가 그 대상이 됐습니다. 다른 공인중개사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물을 놓으면은 너무 가격이 낮다. 그럼 부동산은 응징해야 된다 하면서 영업 방해하고 허위 매물 신고하고 여러 가지로 심리적 압박을 가했습니다. 특정 가격 이하로 광고하지 말라고 하면서 집값을 담합해온 거 그동안 시장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고 현재까지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산이 줄고 있죠. 집값이 떨어지니까 자산이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가계 순자산 구성을 보면 주택이 50%를 차지하고 있죠. 대부분의 자산을 부동산으로 갖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요즘 집값 좀 반등한다고 하니까 1년 넘게 방매 중이던 집들 보러 오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 팔리고 있죠. 물건을 현금화해야 하는 사람들 시장에서 팔릴 수 있는 가격으로 가격을 낮추는데 가격을 떨어뜨리면 그 가격을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계속 고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담합을 하는 시장, 그게 부동산 시장이에요. 자산의 7, 80%가 부동산이고 그중에 집이 50% 이상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니 집이 자산의 전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집값을 지키는 것이 바로 부를 지키는 일이니까 모든 이들이 혈안이 돼서 이 작업을 하고 있어요. 계속 집값은 올라야 하고 오른다는 불장을 기대하는 심리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지방은 거래가 멈추고 돈이 없어서 공사를 못하고 물건을 만들어놔도 팔리지 않은 시장 이미 왔습니다. 서울의 거래량만 좀 살아난다고 하니까 집값 오른다는 얘기 계속해서 들리고 시장 다시 기대감에 차고 있어요. 정말 부동산은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만 가지고 있는 물건일까요?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것 바로 수요와 공급이죠. 수요와 공급이라는 팩트에 기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것 다른 재화와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수요와 공급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것들이 있어요. 바로 심리와 정책입니다. 또 살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해주는 것, 소득으로 사는 게 아니라 대출을 얼마나 해주느냐, 또 금리가 얼마나 낮아서 타인 자본을 끌어들일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수요에 영향을 줍니다. 공급적인 측면 중요하지만 물리적인 공급과 별개로 심리적으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길 원하면 아무리 많은 물량이 공급되더라도 항상 공급 부족의 요인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게 부동산 시장의 기본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요즘 많이 나오는 얘기, 다시 공급 부족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택 물량 충분하다고 정부에서는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서울엔 더 이상 공급이 없다 이런 얘기들을 떠들고 있지만 서울에 꾸준히 4만 채 이상 공급이 돼 왔고 올해 같은 경우도 3만 8천 가구가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인구는 줄어들고 서울과 버금가는 지역들 수많은 수도권의 지역들이 개발되고 공급됐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공급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사람들은 이 공급 부족이라는 프레임을 벗어던지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 공급 부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빈집이 넘쳐나는 현실을 맞닥뜨리고 있으면서도 3기 신도시 공급을 약속했고 지금 그 사업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노후화된 1기 신도시 재정비하는 정책도 추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급 부족은 실제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심리가 과열돼서 한 채가 아니라 여러 채를 원하는 시장이 오면 아무리 많이 공급해도 공급은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주택 보급률 100%를 넘어서고 있지만 누구든 새 집을 먼저 선점해서 돈을 벌 수 있을 거다라는 그 기대감이 꺼지지 않는 한 공급 부족의 프레임은 사라지지 않아요. 지난 정부 때 수많은 공급 대책을 냈죠. 유휴지 개발, 태릉 신도시, 교산 창릉 왕숙 지금 시작 단계에 있고 사업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토지 보상 등을 통해서 긴축의 시대에 오히려 유동성을 풀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22년 부동산 시장 보면 공급이 계속 부족한 현실, 달라진 게 없음에도 가격은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결국 공급 부족이 원인이 아니라 사람들이 얼마나 땡빛을 내서 집을 사고 싶어 하느냐에 따라서 공급은 부족하기도 하고 넘쳐나기도 하는 것, 이게 현실입니다. 앞으로 계속 공급 부족 유지될까요? 재건축 사업으로 멸실되는 집보다 새로 지어지는 집이 훨씬 더 많은 시장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부를 부동산에 집중하고 있는 기성세대들의 은퇴가 시작이 됐습니다. 2차 베이비부머 세대들 집을 지금 사고자 하는 게 아니라 팔고자 하고 있는 상황이죠.
연간 적정 공급량에 비해서 부족하다. 그 공급량,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때나 맞는 공식입니다. 공급 부족이 가격을 올린다는 프레임은 거짓말입니다. 지금 공급 부족하다고 하지만 집 안 팔리고 있죠. 비싼 집만 계속해서 짓는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더 이상 싼 집이 없다고 느껴지는 상황이 올까봐 지금 선택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돈이 있어서 집을 사려고 하는 게 아니죠. 땡빛 내서 집을 사왔습니다.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 세계 1위를 5년 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언제 1위로 등극했나 보면 부동산 시장이 불장을 이루던 19년부터 현재까지 그 상황을 유지하고 있어요. 즉, 집값이 자연적으로 올랐다기보다는 빚을 그만큼 많이 지면서 거품을 키웠다는 걸 의미합니다. 한국 자산의 70에서 80%가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고 이렇게 된 이유 부동산은 망하지 않는다. 부동산은 불패다. 이런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기형적인 경제 구조가 가계부채 1위의 나라로 만들었어요. 지금 그 상황 때문에 어떻게든 점진적으로 가계부채 줄여야 된다. 이게 현안인데 지금 시중에 돈이 없어가지고 건설사들 망해가고 집도 못 짓고 지어놓은 집 팔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집을 땡빛 낼 수 있으면 다시 사야 되는 거 아닌가? 빚내서 집 사는 사람들 또 생겨나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요국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다른 나라들 고금리 긴축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자연적으로 강제적으로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부동산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우리나라, 중국 이런 나라들만 부채가 더 늘어났습니다. 부동산 가격, 금리와 상관관계가 있죠. 금리가 낮고 대출을 많이 해주면 많이 해줄수록 집값의 거품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키워온 집값이었고 그게 유지되지 못해서 가격이 떨어지고 있었던 시장입니다. 금리가 낮을 때야 이 상황을 계속해서 연장해 갈 수 있지만 지금 우리는 고금리의 시대를 맞이했고 그 과정에서 폭발적인 시장 금리를 경험했고 위기의 상황을 겨우겨우 넘겨가고 있습니다. 레고랜드 사태 터졌을 때 채권 시장의 경색으로 시중의 금리가 치솟아 올랐죠. 부동산 가격은 폭락을 했습니다. 고금리에 전세 가격도 하락하고 전세 보증금으로 유동성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것마저도 여의치 못해지니까 역전세 문제가 만연했던 것 우리는 겪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것 돈풀기를 했습니다. PF 폭탄, 가계부채 폭탄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보증 서주면서 정식금리 대출해주고 상생금융 얘기하며 은행 압박하면서 금리를 낮췄습니다. 저리의 전세대출, 대환대출 이런 거 DSR 풀어주면서 역전세 문제가 터지지 않도록 정책을 폈어요. 저리의 정책대출, 규제 완화 등을 통해서 돈이 있든 없든 빚내서 집 사는 수요를 끌어들여서 PF 폭탄을 터지지 않게 연장시킨 것, 이게 여지껏 해온 일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하락을 막아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명목상은 DSR 도입해서 부채 문제 완화시키고 관리하겠다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꾸준한 부양 정책을 펼쳤고 그 결과 가계부채의 폭증을 가져왔습니다. 영끌 같은 경우 미래 수요를 땡겨온 것과 마찬가지인데 자발적으로 들어온 영끌 외에도 이제 소득과 상관없이 돈을 원하면 DSR 적용 안 하고 마구잡이로 빌려주겠다 이런 정책을 하면서 시장의 하락을 방어하는데 이들을 끌어들였어요. 보증을 쓰면서 관련 공기업들 각종 부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허그, 주금공, LH 적자의 폭이 쌓여가고 있고 정부 돈을 회수해야 되는 시기에 돈풀기를 함으로써 재정 적자는 커지고 정부의 체력은 저하가 됐습니다. 어쨌든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1, 2년 동안 팔려고 내놔도 안 팔리는 집들 팔리기 시작하니까 심리적으로 다시 집값이 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습니다. 요즘 집값 오르고 있다는데 서울 일부 지역입니다. 왜 여기가 오를까 생각을 해보면 모든 시장 전망이 안 좋은데도 여기만은 망하지 않을 거다 이런 기대감에 고점 대비 떨어진 집을 먼저 선점하면 불을 지킬 수 있을 거다 이런 심리가 작용하면서 일부 수요로 유입이 되고 있어요. 과연 집값 지키기, 부동산 불패 영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최근까지 겪어온 상황을 보면 결과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동산 과열로 인해서 규제가 심해지니까 규제하지 않는 지방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가서 집을 샀죠. 전국으로 퍼져갔던 투자자들 지금 어디죠? 지방의 집들은 팔리지 않고 분양받았을 때보다 수천만 원을 손해본다고 해도 사줄 수요가 한순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부동산 빙하기 이미 찾아왔고 이 얼음을 녹일 만큼 우리는 시중에 돈이 없습니다. 정부 이 모든 게 무너지면 안 되니 핵심 지역이라도 살려야 하는 절체절명의 상황이 됐습니다. 서울 대마 구하기에 전력을 다했고 살아남은 일부 지역에 지금 투자의 적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여기에만 몰리는 현상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일부 지역으로 그나마 끌어당길 수 있는 수요가 블랙홀처럼 흡수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대세를 이뤄낼 수 있을까요? 영끌 젊은 사람들 중에서 2억 5천씩 소득 벌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이 집을 사주고 그걸 팔아서 갈아타기 하는 사람들, 또 지방의 현금 부자들, 이 마지막 남은 수요 일부 이들로 인해서 시장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돈보다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훨씬 많은 시장이고 이들 집을 돈으로 바꿔야 하는 은퇴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대가 계속해서 이 땅에 태어나줘야 이 집들을 사줄 수 있는데 0.6의 출산율을 보이는 상황 악화되고 있어요. 장단기 수요는 소멸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물리적인 공급은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시장 유지될 수가 없어요. 지난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정부 시장 부양을 위해서 폭적질을 했지만 감당할 수 없이 늘어나는 가계부채 문제 다시 조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전세대출에 DSR 도입이 거론되고 있죠. 고금리 기조 속에도 사상 최대로 늘어난 가계부채를 붙잡기 위해서 그동안 DSR 적용에 예외를 두었던 부분까지 이제 제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습니다. 가계부채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서 DSR 규제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미 한참 지난 문제입니다. 전세 대출이 그동안 집값을 방어하는 수단이 됐다는 것 많이들 인지하고 계실 겁니다. 일단 목돈을 빌리고 이자만 부담하다가 나중에 집값이 오르면 한꺼번에 갚을 수 있다. 갭 투자의 자금줄이 될 수 있었던 것 바로 전세예요. 근데 가장 큰 문제, 이들이 원하는 값에 집을 팔지 못하면 이 빚은 언제든 채무 불이행에 빠질 수 있습니다. 집값이 오르면 갚을 수 있지만 떨어지면 갚을 수 없는 빚이 대부분인 시장입니다. DSR 집을 팔아서가 아니라 자기가 벌어서 갚을 수 있는 능력 따윈 아예 보지도 않으면서 돈을 빌려주면서 부양했던 시장이기 때문에 이들 집값이 떨어지면 모두가 망할 수밖에 없는 그 부채를 우린 너무나 크게 지고 있고 이 문제의 심각성 그냥 방관할 수 없기에 규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꺼번에 조였다가 폭망하는 상황 올까봐 이런저런 방법을 재고 있지만 결국 도입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사람들 심리가 내가 집이 안 팔려도 이 빚을 감당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없는 시장입니다. 한 푼이 아쉬운데 왜 돈 빌려준다고 할 때 안 빌려? 이 기회를 놓칠까? 빚의 한계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빚을 내고 있는 게 가계의 모습입니다. 지금 고금리의 시장 아직 끝나지 않았고 금리 인하의 시점 불투명한데도 시장은 이미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금리 낮아지는 것처럼 느끼고 다시 사람들 견딜만 하네. 나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시장에 뛰어들자. 이런 수요가 생기면서 한계 상황의 부채 아랑곳 않고 가계빚은 더 늘어나고 있어요. 금리 인하 될 거라고 믿지만 지금 알 수 없습니다. 인하 시기에 대해서 페드 지금 의견이 분분하죠. 지금 빨리 금리 안 내리면 경기 침체가 될 수 있으니까 곧 금리 내려야 된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 있고 아직 물가가 안정되지 않았다고 기다려야 된다고 이런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IMF도 권고를 했죠. 미국 금리를 높게 유지함으로써 물가 상승세를 진정하는 데 성과를 냈지만 이게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니까 금리 인하 서두를 필요 없다고 IMF에서 제언을 했습니다. 이런 얘기 나오는 이유 미국의 상황이 급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가 재집권할 확률이 높아지고 있죠. 근데 트럼프가 내세우는 거 강경한 관세 정책입니다. 관세를 높인다는 건 무역 장벽이 두터워짐을 의미하고 이는 물가의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물가가 오르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 인상이 시작이 됐는데 이제 좀 잦아들 것 같다고 해서 금리 인하를 논의하고 있는데
트럼프 재집권 시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우려가 커지고 그러면 금리를 내리고 싶어도 내릴 수 없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이만큼 지금 금리 인하의 시점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달러 여전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환율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아메리칸 퍼스트를 강조하고 있고 자국 수출에 도움이 되려면 달러 약세를 선호합니다. 근데 그가 추진하는 정책, 감세와 관세 인상, 이거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다시 연준은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달러 쏠림 현상이 벌어질 수 있죠. 즉 불확실성이 올라가면서 이랬든 저랬든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현상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서울 거래량 5천 건 됐다. 급매물 다 팔리고 호가 올라가서 집값 오르기 시작한다. 이런 기사가 도배하고 있는데 서울 일부 지역의 얘기입니다. 지방 모두 또 수도권 또 서울의 소외된 지역들 모두 지금 죽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리스크를 고려해서 시장을 봐야 하죠. 계속 강조드리는 것. 우리가 갖고 있는 위험 요소들 하나도 제거되지 않았고 그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시장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내용이고요. 오늘 제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